자, 이제 313페이지 해서요. 마지막 파트, 정비법 마지막 파트를 맞추는데 이 정비법은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앞쪽에 6개 사업을 비교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많은데 이 뒷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잠깐 여기 봐주시고요. 이제 기본 방침부터 해서 시행자까지 결정이 되었어요. 이 시행자가 사업의 구체적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비교해 보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사업을 하기 위해 구역도 정됐고 시행자가 결정됐으며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태는 시행자 준비 끝났다. 그럼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자가 자기 준비 끝났다고만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지금. 종전에 집을 갖고 있던 소유자에게 몇 동 몇 호 줄 건지 이 분양 설계를 잡아놓고 철거를 하고 사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야 돼요.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서 분양 설계를 잡아야 합니다. 이 분양 설계를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단히 중요한 파트죠. 분양 신청을 소유자로부터 접수받아서 이걸 토대로 분양 설계를 잡는 것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인데 이 관리처분 계획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 그러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분양 설계입니다. 이 분양 설계를 작성해서 이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게 되죠. 인가 고시는 바로 시장운수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분양 설계를 잡으려면 소유자에게 시간을 주고 분양식을 접수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 설계인 관리처분 계획은 어떤 식으로 적혀 있느냐. A에게는 101동 101호 주겠다. B에게는 102호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나가는 분양 설계라고요. 이걸 만들려면 분양식을 받아야 한다. 그럼 분양 신청은 숫자와의 싸움이 나옵니다. 자, 일단 시행자가 분양 신청을 접수받으려면 이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언제부터 분양 신청을 접수받을 거니까 도장 가지고 와 알려야 돼요. 통지 공고해야 합니다. 분양할 내용을 통지하고 공고 알린다. 이것은 60일 이내. 언제부터 60일? 요거 전 단계가 이거죠. 사업 시행 인가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할 내용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자, 그럼 실질적인 분양 신청 기간이 있을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은 이것은 30일에서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요 사이 기간으로 분양 신청 기간을 주는 거죠. 40일도 좋고 50일도 좋죠. 그럼 요거의 또 출발점은 통지한다입니다. 분양 신청할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한 그날부터 30에서 60일 사이 기간 동안에 분양 신청 기간을 준다. 50일도 좋고 40일도 좋죠. 그럼 요 기간 내 분양 신청을 해야 될 텐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떡한다? 그자는 돈으로 줘야 되죠. 요건 현금 청산. 요것은 현금 청산인데요. 이 현금 청산은 빨리 돈을 줘야 되죠. 90일 이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언제부터 90일이냐?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다 적어 나간 것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C에게 103호를 줄게 그랬더니 C가 싫다고 합니다. 얘는 청산 대상이죠. 그죠? 분양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럼 이자는 이걸 확정을 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만 확정이 되거든요. 인가받은 그 다음 날부터 90일에. 이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그 다음 날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면 확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돈으로 줘라 이거래요.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교재 313페이지 보시고요. 자, 분양 신청부터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그 밑줄 딱 세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략적 부담금 내역이나 분양 신청 기간 그 밖의 사항을 토지농 소유에게 통지한다. 통지 밑줄 치고 또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물의 내역을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공고에다 밑줄. 자, 밑줄 친 것만 연결해 볼까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에 통지 공고한다.
이제 괄호 2번. 분양 신청 기간은 또 밑줄칩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라고 돼 있죠.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를 한 그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이내 연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장도 가능하다.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괄호 4번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한마디로 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 자는 현금 청산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며칠이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그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그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한다. 자, 그 정도에서 이렇게 분양 신청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315페이지로 갑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분양을 다 접수받았다면 이제 분양 설계를 작성하는데 이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관리처분 계획에 법률상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동네 관리처분 계획을 다 만들어서 인가받고 고시했다는 얘기는 갈 곳을 다 정했다는 얘기죠. 갈 곳을 다 정해서 확정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는 시행자는 마음 놓고 사업을 시행해도 좋겠네, 그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를 했다는 것은 종전 소유자에게 줄 곳을 다 결정했으니 이제 사업해도 좋다 이거예요. 사업 오케이 사인입니다. 그럼 사업을 할 때 뭐부터 한다? 철거부터 하겠죠. 철거가 시작됩니다. 철거가 시작되니까 종전의 이 토지나 종전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부셔버리니까. 그래서 종전 토지 등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겁니다. 종전 토지 등의 사용 수익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라고 보셔야죠. 자,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럼 철거를 먼저 하나요? 관리처분을 먼저 만들어요? 그렇죠? 관리처분 계획인 분양 설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전에 아주 시급한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원래는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고 나서 부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무너지게 생겼다고요?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럴 때는 관리처분 계획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죠. 우선 관리처분 계획 2번으로 갑니다. 누가 만든다? 시행자라고 그랬죠?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시장 군수에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설계이고 시행자가 작성했으면 시장 군수에 인가를 받는다. 그럼 박스에 보시면 박스 1번부터요. 다음 페이지까지 8번까지 해서 총 8개의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별도로 뭐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시험은 출제됩니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게 관리처분 계획이라면 어떤 게 들어갈까? 분양 설계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1번 보면 분양 설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분양 대상자의 주소나 성명이 들어갈 것이고 세 번째 보면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추산액, 분양해줄 예정인 그 대지나 건물의 추산액이니까 새 땅, 새 집의 추산액이 들어갈 것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물의 명세를 할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 가격. 이건 흔 땅, 흔 집의 가격이죠. 왜 관리처분 계획에 새 땅, 새 집의 추산액과 흔 땅, 흔 집의 가격을 제시할까요? 그 차액이 바로 청산금이죠. 내가 종전의 집 2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새 집 3억짜리를 분양받는다면 1억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청산금이 되겠죠. 청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3, 4번이 들어갈 것이다. 다섯 번째, 정비사업의 추산액이랄지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나 부담 시기가 들어갑니다. 추산액이 이 정도 되니까 각 조합원은 언제까지 얼마를 내세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다. 여섯 번째,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외의 명세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자, 관리처분 계획은 종전 소유자에게 어떤 집을 줄 건지를 결정하는 소유권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내용이 말이죠.
소유권 외의 명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렇다? 자, 그래서 6번 끝에다가 화살표 치고요. 왜? 소유권 외의 명세를 넣을까? 거기다 적으세요. 이것은 용익권자를 보호하는 거죠. 용익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가 정비구역이에요. 여기 집주인 A가 있고요. 갑이라고 하는 임차권자가, 전세권자가 있다. 그럼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 집주인은 별 손해 안 보지 않습니까? 새 집을 받아간다고요. 근데 전세권자는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하니까 사용수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손실이 많겠죠? 이런 용익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 내용에다가 소유권 외의 명세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파악하시고 7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평가액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용산의 재개발 참사로 인해서 세입자를 강제 퇴거하다가 막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죠. 그 이후로 세입자를 대폭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괄호 3번으로 갑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기준 또한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만들 때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까? 분양설계를 어떤 기준으로 만들까? 자, 우선 원칙부터 볼까요? 종전 토지나 건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이나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하여 대지 건물이 균형 있게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분양설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랄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증가 감소하여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합니다. 작은 건 늘려줄 수 있고 큰 건 줄여줄 수 있다. 그 차익은 돈으로 청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현금 청산 나옵니다.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또 정비구역 지형에 분할된 토지니까 아주 작은 겁니다. 이것을 취득한 자는 방법이 없죠.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세 번째,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킬 수 있죠. 증환지 개념이에요. 증환지 개념. 또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한다. 현금 보상이고요. 또 건축물 일부와 그 건물에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도시개발부에서 입치환제입니까? 입치환제는 토지나 건축물에 공유지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 만들 때는 증환지 개념, 감환지 개념, 현금 청산 개념에 입치환지 개념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18페이지 보시면 맨 밑으로 내려가요. 4번에 주택의 공급 기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만약에 B라는 자가 집을 3개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과연 분양주택을 3개를 다 받을까? 1개를 받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공법에서는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요. 1주택 공급 원칙. 항시 1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공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주택 보유자에게 다주택을 주면 얘만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사리사욕이 되는 거죠.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다주택을 갖고 있어도 1주택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얘는 나머지 주택은 그만치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기가 덜한 지역이랄지 아니면 공공의 소유자라면 가진만치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자, 원칙부터 보세요.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하니 이것이 원칙이다. 1주택 공급의 원칙. 그러나 2번 예외니까 여러 개를 주는 경우 나와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총 4가지 예외가 나온다. 요 4가지는 1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자, 기역부터 보시고요. 2명 이상이 한 개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 그랬으니까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니 지자체 지방이라면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지방이니까 투기가 덜하다는 얘기죠.
자, 니은번.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령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으니 박스에 가나다라 요 네 가지는 가진 많지 다 주겠다 이거예요. 10개면 10개 다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잠깐 여기서 자, 사업 종류가 지금 6개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 이렇게 6개 사업이 있어요. 그럼 가진 많지 다 주겠다는 것은 부자 동네겠죠. 부자 동네는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자 동네가 어디입니까? 얘하고 얘잖아요.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란 말이죠. 이 두 개의 지역은 부자 동네. 부자 동네니까 다주택 보유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주택 보유자가 투기가 덜한 곳에 있다면 가진 많칠 수 있다 이거예요. 부자 동네인데 투기가 덜하다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번 보면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그랬으니까 투기가 덜한 지역이죠.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이면 투기가 아주 센 지역인데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투기가 덜합니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농 소유자라면 가진 많지 주겠다. 그러니까 재건축장은 부자 동네입니다. 다주택 보유자가 많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투기가 덜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한다면 가진 많지 다 준다. 그러나 과밀 억제 권역이라 할지라도 투기 과일지구가 아닌 재건축이라면 3개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복잡하네요. 자, 여기가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둘 다 재건축장입니다. 3번에 재건축장입니다. 재건축장인데 이 재건축을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한다면 소유한 주택 상품 다 주죠. A가 집을 5개 갖고 있다면 5개 다 준단 말이에요. 투기가 덜하니까. 근데 주택 재건축을 과밀 억제 권역에서 하면 투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택법을 보면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도 투기 과일지구가 있는 곳이 있고 투기 과일지구가 아닌 곳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설령 과밀 억제 권역이랄지라도 투기 과일지구가 아니라면 여기서는 3개까지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과밀 억제 권역으로서 투기 과일지구라면 1개 주는 게 원칙이죠. 투기적 요소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이지만 투기 과일지구가 아닌 곳이라면 그때 재건축이라면 3개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숙소나 기숙사는 숙소용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가진 많지 다 준다. 4번.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그랬으니까 공공인자죠. 공공이라면 투기 요소가 없으니까 가진 많지 다 준다. 4번.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합니다. 이전하면서 주택을 팔았어요. 이걸 양수한 자는 그 공공기관의 위치를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똑같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공기관의 이전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4가지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가 있겠고요. 디귿번 보자. 사업 시행 인가고 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랄지 종전주택의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줄 수 있다고요. 이 중에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 이하라 되고요. 그 60 이하 주택은 3년 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매라는 건 되파는 걸 얘기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지금 말이죠. A라는 데가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5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얘는 1개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2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개는 조건이 있죠. 2개의 집을 더한 가격이 5억 이내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3억짜리고 요게 1억이에요. 2개 더야 4억밖에 안 되죠. 5억이니까 종전 가격 이내라면 2개를 줄 수가 있다. 또는 면적이라도 마찬가지. 2개를 더한 면적이 종전 면적 이내라면 2개를 줄 수 있다. 그중에 1주택, 요 주택은 소형주택이라야 돼요. 즉 60 이하래야 된다.
공법에서 60제곱미터면 소형을 뜻합니다. 이 소형주택은 3년 될 때까지 3년 이내 전매할 수 없다. 이것은 왜 이런 규정을 두었냐면 요즘에 말이죠.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죠. 근데 그 손자를 봐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집에 살긴 뭐하니까 같은 단지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집은 내가 살고 이 집은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살으니까 애를 케어해가 좋겠죠. 케어하기가. 그래서 이런 규정을 준 거죠. 그래서 분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의 주택은 소형주택일 때 가능합니다. 60이야. 이것은 되팔 수 없도록 3년 될 때까지 되팔 수 없다. 그래서 두 개를 주는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 두 개를 더했더니 종전 가격 이하라든지 두 개의 면적을 더했더니 종전 면적 이내라면 두 개를 줄 수 있고 그 중 하나는 소형주택. 요건 3년 될 때까지 되팔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기를 막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리을번으로 갑니다. 자, 6개 사업 중에서 투기적 요소가 많고 부자 동네가 재건축하고요. 가로주택 정비소였죠. 즉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다주택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리을번이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는 3주택 이하로 줍니다. 3개까지 주는데 그중에 다가구 주택을 소유했다?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를 뜻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데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요. 19세대 이하인데 이걸 3개까지 준다면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떡하느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구 시가세를 기준으로 한 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 주산하고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A가 집을 4개 갖고 있어요.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몇 개까지 줄 수 있다고요? 3개. 즉 A는 집을 3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B가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인데 이걸 갖다 3개만 준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다가구 주택의 종전 가격이 21억이라고 쳐봐요. 종전 가격이고요. 이제 새로 분양되는 주택이 있어요. 새로 분양주택이 있는데 분양주택 중 가장 작은 가격이니까 이게 가장 규모가 작아서 제일 싼 거예요. 그게 2억이라고 쳐보자. 그럼 어떡하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다가구 주택이면 종전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 가격 2억으로 나누잔 말이에요. 나누면 얼마나 한다? 10.5가 나오죠. 이거만큼 줄 수가 있는데 소수점은 반올림할까요? 버릴까요? 그 책에 보세요. 나눈 값 다음에 보면 소수점에는 버려라 그랬죠? 따라서 이걸 버리니까 10개까지 줄 수 있다. 이 뜻이라고요. 자, 지금까지 살폈지만 주택을 공급할 때 1주택이 원칙이야. 근데 2개를 주는 경우도 있고 다주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3개를 주는 것도 있고 나눈 값만큼 주는 것도 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그것은 계산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과정이니까 가볍게 이해 정도만 하고요. 이제 심화 과정으로 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그때가 얘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벌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있다더라만 파악을 하시고요. 심화 학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또 한 장을 넘겨줍니다. 페이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맨 위에 가로 4번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효과입니다. 자, 머릿속에 떠올려죠? 관리처분계획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는 종전 소유자에게 갈 곳을 다 정했다. 그러니 이제 마음 놓고 사업해도 좋다. 그러니까 철거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 그랬으니까 새 땅, 새 집이네요. 이것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처분도 하고 관리도 한다. 그러니까 분양 설계에 의해서 분양 처분하듯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처분도 하고 관리도 하라. 그래서 이름이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처분도 하고 관리도 하라.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사용수익 정지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다. 얼른 머릿속으로 그 동네 뿌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거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다면 뿌시고 있다. 그때 종전 토지라고 하면 소유자 등의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자, 언제부터라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철거가 시작되니까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거죠.
부시고 있으니까. 자, 그럼 3번에 용익권자의 보호를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볼까요? 여기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A라는 주택 소유자가 있고요. 갑이라는 임차권자가 있다. 전세권자죠. 그럼 이제 A는 소유자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별 손해 안 봐요. 새 땅, 새 집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분양권을 받아간다. 근데 갑은 관리처분 계획이 작성이 되면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철거가 되니까 갑은 목적 달성할 수 없죠. 전세권을 사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 수밖에? 갑은 이 집을 사용을 못하니까 목적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을 해지하면 얘는 전세보증금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럼 이제 A가 원래 해줘야 되는데 A가 차일피일 미루면 사업이 지체가 되죠. 이때 갑은 사업 시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시행자는 A 대신 갑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얘는 나중에 얘한테 받아내는 거죠. 구상권 행사한다. 근데 받아내려고 했더니 얘가 안 주네? 집주인이 안 주면 시행자는 이 주인이 받아갈 새 땅, 새 집을 압류할 수 있고 이것은 저당권과 같은 효과가 될 것이다. 3번에 용익권자 보호 보세요.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왜? 철거가 되니까. 그때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계약 해지라 밑줄. 철거가 되니까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계약 해지할 수밖에. 두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등의 그 밖의 계약상 금전 반환 청구는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자, 금전 반환 청구 밑줄 치고 시행자 밑줄. 집주인 대신 시행자에게 먼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금전 반환 청구. 세 번째, 금전 반환 청구 행사에 따라서 해당 금전을 지급한 그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구상에다 밑줄. 네 번째,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않아요. 소유자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 그랬으니까 새 땅, 새 집이죠. 집주인이 가져갈 새 땅, 새 집을 압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압류하는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거기 압류의 밑줄 딱 치면 돼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유자는 별 손해 안 보는데 용익권자가 손해를 보니까 용익권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행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전세보증금 같은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으로써 용익권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03번에 기존 건물의 철거라는 제목이 나오죠. 자, 철거는 분양 설계인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고 철거할까요? 철거하고 이거 만들까요? 그렇죠? 이걸 먼저 만들고 철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런데 2번으로 해보자. 예외. 즉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소유자 동의나 시장운수 허가를 얻어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박스 1번.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나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라 기존 건물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지금 당장 붕괴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면 미리 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다. 폐공가가 뭡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집을 텅 비워놓고 다 이주를 해버리죠. 텅텅 빈 집이 폐공가. 이것은 범죄 목적지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런 걸 미리 부실 수 있다. 자, 미리 부실 때는요, 소유자 동의와 시장운수 허가를 얻으라고 돼 있죠. 자, 이 건물을 미리 부실 때는 이 집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죠. 부셔도 되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부시다 보면은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운수의 허가를 얻어서 미리 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마저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다 만들어지면 사업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시행하죠. 철거도 하고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을 해서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제대로 잘했나 확인하죠. 준공인가를 받고 이제 공사 끝났음을 알리겠죠. 공사 완료를 고시한다. 이렇게 해서 완료 단계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새 땅, 새 집을 나눠줘야죠. 이것을 소유권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자가
분양 처분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분양 처분하는 거죠. 새 땅, 새 집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분양 처분하는 건 아니겠죠? 소유권 이전 고시는 뭐에 의해서 분양 처분한다? 관리처분 계획을 따라서 그대로 처분할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정한 대로 그대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행자는 소유권을 이전하겠습니다라고 고시합니다. 알린다는 얘기죠. 오늘 고시를 하면 오늘부터 새 집, 새 땅을 받아갈까요? 내일부터 받아갈까요? 다음 날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대지 건물을 취득한다. 취득 시기로 보는 거죠. 새 땅, 새 집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다. 이렇게 알아둬야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공사번의 준공인가와 공사원료 고시죠.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이라는 공사를 완료했을 때 시장 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의 준공인가 밑줄 딱 쳐놓고 사업이 끝났으니까 시장 군수의 준공인가를 받는다. 넘기세요. 이제 동그라미 2번 공사 완료 고시가 있죠. 준공검사 결과 사업이 잘 끝났다면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원료를 지자체정보에 고시하니 이게 바로 공사완료 고시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했고 끝났으니까 준공인가와 공사를 고시하죠. 시장군수가.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겁니다. 이제 05번으로 내려가자.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땡땡 하시고 분양처분이라고 적자. 이것은 분양처분과 똑같습니다. 자, 1번의 절차 볼까요? 시행자는 공사 완료에 따른 고시가 있다. 공사 완료 고시의 밑줄. 자, 공사 완료로 고시했죠. 그랬다면 지체 없이 확정 측량을 한다. 대지 확정 측량 밑줄. 자, 공사가 끝났으니까 공사 완료로 고시했죠. 그리고 나서 차로 정확히 재고 세부 측량을 확정 측량이라고 하죠. 토지를 줄만치 정확히 재서 쪼갠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죠. 그래서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친다. 분할 절차 밑줄. 정확히 측량했으니까 쪼개야 되겠죠. 줄만치 쪼갰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받아주게 통지한다. 통지 밑줄. 주겠다라고 알린다는 얘기죠. 통지를 하고 대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하는 밑줄.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공사 완료를 고시를 하면 정확히 재서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확정 측량을 하고 그리고 분할을 했습니다. 주겠다 알려야 되겠죠?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물 흘러가듯이 순서가 잡힙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오시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되어 있죠? 누가 한다? 시행자. 시행자가 하는 분양 처분입니다. 시행자는 대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부에 고시를 하니 이것을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대지 건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고시가 있는 그 다음 날 대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단히 중요하죠. 소유자가 새 땅, 새 집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다? 소유권 이전 고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새 땅, 새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제 4번으로 와서 맨 밑에 등기 나오죠? 자, 이제 소유권을 다 이전했으니까 이제 등기해야죠. 등기. 새 땅, 새 집에 등기하는데 이것은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해야 되죠. 그거 할 때까지 다른 등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등기 X. 이렇게 간단히만 보자. 새 땅, 새 집의 등기는 시행자가 한다.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그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할 수 없습니다. 자, 등기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그랬죠? 시행자 밑줄 쳐놓고요.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밑줄, 지체 없이 대지 건물의 등기를 촉탁 신청을 합니다. 이때 2번.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하지 못한다. 등기는 세 가지만 치면 돼요. 시행자가 한다. 지체 없이 한다. 그거 할 때까지 다른 등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제 06번에 거의 이제 끝났죠. 정비법이. 청산금 보겠습니다. 자,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청산금은 돈을 주고 받는 거죠. 자, 분양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산 대상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분양청을 했습니다. 분양청을 한 자도 청산 대상인가요? 그렇죠.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미리 주잖아요. 미리 주죠. 그래서 아까 그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는 거고, 분양 신청을 했다라면 소유권 이전을 해서 새 집을 받은 다음에 청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청산은 분양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시행자는 이전 고시까지 전에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로 청산금입니다. 이제 괄호 3번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3번 청산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오시죠. 중요한 거 나오죠. 괄호 4번 청산금의 소멸시효가 나오죠. 공법상 소멸시효는 대부분 5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를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5년은 너무나 당연하죠. 시작점이 언제부터 5년? 다음 날부터 5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청산금을 지급 징수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왜 다음 날부터 된다?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거 뭐 다음에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몇 장을 넘기셔서 이제 끝부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335를 오면은 제1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나오죠.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조합이 사업을 할 때 자문도 해주고 위탁도 합니다. 맡겨서 일을 하는 거죠. 맡아서. 자, 의부터 봐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나 시행자로부터 위탁받는다. 위탁에다 동그라미. 또는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한다. 자문에다 동그라미. 그때는 일정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추어서 시도자에게 등록한다. 시도자 밑줄.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서 시도자에게 등록을 하는 것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자문과 위탁 정도 합니다. 02로 가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가 박스에 한 6개 나오는데 이 6개 업무는 실질적인 일일까요? 껍데기일까요?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위탁과 자문 정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껍데기를 할까요? 알맹이를 할까요? 껍데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업무에 6가지에다가 껍데기라고 적으면 돼요. 껍데기를 한다. 그래서 1번 끝부분에 대행, 2번도 끝에 대행, 3번은 중간에 검토, 4번은 끝부분에 지원 정도, 5번도 대행, 6번도 대행이라고요. 대행, 검토, 지원 정도. 껍데기를 하는 겁니다. 위탁 자문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장을 넘겨보자. 이제 03번을 보시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제한이 박스에 5개. 이 5개는 얘네들이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인 일로서 알맹이라고 적죠. 알맹이는 못한다. 알맹이. 1번에 철거 못하죠. 철거는 되게 조폭들이 하잖아요. 깍두기들. 다른 안 그렇고 대부분. 그럼 철거는 고수익이 창출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은 얘네가 못하고요. 2번에 설계를 할지. 3번에 시공. 이런 것들은 실질적 업무죠. 얘네가 못합니다. 4번에 회계감사 못하죠. 철거나 설계나 시공이나 회계감사 같은 실질적인 알맹이는 얘네가 못한다.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껍데기로서 대행, 검토, 지원 정도 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비법이 상당히 분량이 많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기본 과정을 맞췄는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틀을 한번 잡아놓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것부터 다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서 잡자. 일단 기본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정책 방향이죠. 계략적 내용인 기본 계획 만들었습니다. 계략적 내용이 나왔으니까 정비 사업을 하겠다 결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 내용인 정비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 내용은 정비 계획이니까 명칭과 면적이 나온다. 그게 나왔으니까 구역이 지정된단 말이에요. 구역을 정해서 이제 시행자가 나왔어요. 시행자가 나오면 시행자가 가장 먼저 할 게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잡게 됩니다. 이것을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하고 이것을 인가받고 고시하는데 워낙 길기 때문에 줄여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으니까 사업을 시작해도 좋겠죠. 그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분양 설계를 잡아야 합니다. 그냥 분양 설계를 잡으려면 분양성을 접수받아야죠. 그리고 분양 신청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해주고 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사업 시행 인가고시 발생부터 60일 이내에 해줘야 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다?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그 사이 기간으로 시행자가 정합니다. 뭐 45일도 정할 수도 있고 50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분양식을 안 했대요. 하지 않았다면 현금 청산할 겁니다. 90일 이내. 이 9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를 받았죠. 인가받은 그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청을 접수받았으니까 이제 분양 설계,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거죠. 이건 분양 설계입니다. 시행자가 수립을 했어요. 그러나 인가고시는 시장운수에게 받습니다. 이제 관리처분 계획 분양 설계를 다 만들었으니까 마음 놓고 사업을 시행하겠죠. 철거를 한다는 얘기죠.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준공 인가를 받고요. 공사가 끝났다는 걸 고시한다. 공사를 고시하는데 둘 다 시장운수가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목적물이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 이것은 분양 처분과 똑같다. 분양 처분을 하는 것을 소유권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죠. 앞에 잡은 분양 설계인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분양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하죠. 이 효과는 소유권 이전 고시 그 다음 날 새 땅, 새 집의 권리가 확정되고 소유권이 취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받을 자가 새 땅, 새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 그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등기해야 되죠. 새 집, 새 땅의 등기 시행자가 한다. 지첩시해야 되고 그 등기할 때까지 다른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부족을 돈으로 처리한 청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비법이 아주 지리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 강의와 3, 4월 강의는 판이하게 달라요. 지금 듣고 있는 건 기본 과정, 계략적인 절차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3, 4월 달은 문제랄지 실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나 지리하거든요. 지금은 간단한 기본을 하고요. 다음 단계 심화 과정에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또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